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전옥미 성산이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내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실 텐데요. 내 퇴직금이 DB로 운용되고 있는지, DC로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DC와 DB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오늘은 DB와 DC 그리고 IRP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찬현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금 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삼층연금 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기타 연금 제도가 있지만 기본 연금축은 삼층연금 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1층의 국민연금.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회사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죠. 그리고 소득의 9%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직장인들은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4.5%만 납입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퇴직연금은 8.3%의 납입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8.3%는 뭐냐면 1년에 한 달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 나누기 12 하면 8.3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층의 개인연금, 개인보장은 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연금보험에 비과세. 그래서 상품 이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세제 혜택에 따라서 엄밀히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도 좀 정확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연금에서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될 거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 그 다음에 IRP 계좌도 이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계좌인 거예요. 네, 직장인분들이야 IRP 계좌 만들어서 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익숙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퇴직연금 계좌인 겁니다. 개인연금하고 좀 또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DB와 DC 그리고 IRP가 퇴직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퇴직연금 계좌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요. 근로자분들이 교육을 사실 잘 받을 기회가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요즘에는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이나 젊은 분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어차피 내 돈이고 내가 관리를 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이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계좌랑 똑같아요. 네. 그냥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다. 네.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퇴직연금 재원이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밖에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 돈을 갖고 있다가 직원 나갈 때 주는 게 아니고, 사장님은 그 돈을 건드리지 못하죠. 회사 밖에 금융기관에 해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잘못되거나 망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좀 있는 거고요. DB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계좌를 관리하긴 하지만 운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근로자의 마지막 평균 급여와 근무 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적용 대상 추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꾸준하게 임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장기 근속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DB형에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내가 급하게 빨리 DC로 바꿔가지고 내가 운용을 하면서 리스크를 좀 감당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C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적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근로자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근로자의 고유 계좌가 되는 거예요. DC는. 그래서 돈은 계속 넣어주고 회사는 이제 그때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돈만 넣어준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과 수익률을 관리한다. 그러려면 상품도 좀 아셔야 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DC는 그런 경우에 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임금 인상률이 이제 낮아지거나, 그죠? 오히려 급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근속 연수는 좀 더 늘려주면서 연봉은 떨어뜨리는 제도가 있어요. 50대 정도 되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DB에서 DC로 정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떨어지니까 퇴직금이 줄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임금 피크제가 넘어간 분들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죠? 퇴직금이 줄어들. 퇴직금이 줄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본인이 이제 임금 피크제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미리 DC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연봉이 더 오르고 계속 근속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DC에서 수익이 낮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퇴직금이 준 거예요. 왜냐? 그 연봉이 상승한 만큼 퇴직금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와 DC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정도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퇴직연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분 DB인 경우가 많아요. 뭐 전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게 이제 DC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냥 DB가 없고요. 다 DC만 있어요. 올 DC.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뭐 만들 때부터 노사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근로자가 다 DC로 운용되는 회사는 뭐 매 기간마다 퇴직금만 입금해주고 관리는 다 근로자가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너무 관심을 안 가지니까 퇴직금에 현금이 쌓이는 거예요. 현금이. 상품 운용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P. IRP를 지금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세액공제 계좌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건 이제 혜택인 거고요. IRP는 DB와 DC 퇴직연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걸 한 번 부과하고 내가 일시금으로 찾아도 되지만 그걸 이제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줍니다. 10년간 30%, 10년 초가 되면 40%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계좌고 연금 계좌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퇴직연금에 내가 추가 납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네, 퇴직연금에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고 그 추가 납입을 한 거를 세액공제 해준다. 그래서 최대 700만 원까지 연간 13.2%를 환급받습니다.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는 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근데 좀 주의하실 거. 예를 들면 뭐 각종 미디어나 뭐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잖아요. 뭐 얼마를 납입하면 얼마를 돌려받는다. 그래서 700만 원 막 다 납입하려고 하고. 근데 연소득이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회초년생분들이 연간 700을 넣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공제를 받으면 이게 55세까지 못 찾아요. 네, 많은 자금이 묶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적당히 작거나 아니면 소득공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세금을 낼 게 없다. 이런 분들은 납입을 하셔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작정 이런 정보들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죠. 그냥 자극적인 어떤 그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700만 원 넣어서 115만 원 돌려받는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5,500 이하는 700만 원 납입하면 16.5%를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내는 것도 많고 공제받을 거는 그 정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러니까 DB 확정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운용 책임 주체가 회사니까 개인이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장기 근속을 안 하거나 이제 뭐 임금이 낮아지거나 하면은 DC로 운용하는 게 훨씬 맞아요. 혜택이 많은 거잖아요. 직장인분들이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딱 그 단편적인 특징과 혜택만 보고 하거든요, 뭔가를. 근데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재무 설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현황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밖에 없다.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줘야 되는 이 DC와 IRP 계좌, 이 퇴직금에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들이 좀 유리할까요? 네, 결국엔 사실 상품이거든요. 결국에는 재무 설계든 뭐 투자 설계든 연금이든 결국엔 상품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고 운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 관련된 계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DCIRP가 있는 거죠. 퇴직연금 쪽에. 네. 이걸 만약에 다 증권사에서 운용한다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도 뭔가 상품을 골라야 됩니다. 펀드 ETF를 골라야 되고 DCIRP 퇴직연금 계좌도 펀드 ETF 각종 상품들을 다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약간 특징이 달라요. 일단 연금저축계좌는 오늘의 큰 주제는 아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와 ETF를 담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IRP나 DC처럼 안정형 상품을 30% 담아야 된다 이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펀드를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단지 네. 퇴직연금처럼 IRP, DC처럼 예금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채권도 살 수 있고 뭐 요즘 같은 때는 국고채 같은 것도 살 수 있거든요.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로 알고 있는 리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IRP, DC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되는 게 좀 DC, IRP는 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DC 계좌나 IRP 계좌는 30% 이게 퇴직연금 계좌다 보니까 약간 안정성을 좀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를 안정형으로 인정받는 상품.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안정형이라고 해서 꼭 현금, 예금, 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정형으로 인정받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TDF 펀드라고 하는 이런 상품들을 30% 넣어도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젊고 아직 난 좀 IRP 계좌나 DC 계좌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뭐 예금을 30% 넣어야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예금 말고 그 중에서 주식 비중이 좀 있는 TDF 중에서도 이제 숫자가 좀 낮은 거 2020은 좀 채권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050 TDF는 주식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걸로 좀 넣어 주시면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퇴직연금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30%는 안전자산 쪽으로 운영을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얘기죠.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안정형으로 인정해주는 상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은행, 보험사나 증권사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에 있으면 무조건 금리 상품밖에 다룰 수 없어요. 네. 근데 퇴직연금은 IRP, DC는 보험사에 있어도 펀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ETF를 매매하려면 ETF는 뭐죠?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네. 장중에 주식시장에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ETF든 뭐든 자유롭게 하시려면 증권사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네.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도 인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뭐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뭐 난리 났었죠. 중도인출 문의가. 네. 중도인출을 하시려면 DB형일 때는 안 된다. 네. DC나 IRP에서는 가능하다. 그게 보통 이제 중도인출을 한다고 하면 DC 퇴직연금에서 인출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직장인이. 네. 아직 퇴직 전에 직장인이 DC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한다. 근데 단지 중요한 두 가지가 무주택자가 뭐 집을 구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그 무주택 상태여야 돼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갈아타거나 이사 가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예, 무주택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상태,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상태, 뭐 좀 병이나 치료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필요하다. 의료비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 소득의 총 임금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중도인출을 신청해서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뭐 이제 파산이나 뭐 이런 경우, 예, 천재지변 불가피한 경우만 있습니다. 그러면 DB였던 분이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DC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퇴직연금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퇴직연금 잘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좀 운영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꿀팁 그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